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최근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소비됐거나 또 아동용으로 간략하게 소개됐던 동화책들이 다시 발간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팍팍한 현실을 잊고 잠시 동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어른들이 동화책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는 동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면서 배운 진리보다도 어린아이 때 들은 동화가 인생에 더 깊은 의미로 남는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TV 도서관에 가다. 오늘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명작 동화들을 만나봅니다. 수많은 명작 동화가 쏟아졌던 영국 빅토리아 시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도 적극 창작되기 시작했다. 환상으로 가득 찬 네버랜드를 누비는 영원한 아이 피터팬. 낯설고 신비로운 이상한 나라에서 모험을 펼치는 앨리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 매력적인 소녀 빨간머리 앤. 그 시대를 전후로 만들어진 동화는 어린이들을 꿈과 환상의 세계로 이끌었던 고전으로 평가돼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다. 부산대 사범대 교수이자 고서수집가인 저자 곽한영. 그가 고전 동화들의 초판본을 통해 작품의 이면을 이야기로 풀어낸 피터와 앨리스와 푸의 여행. 세월이 흐르면서 혹은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흐려진 작품의 본래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가 몰랐던 동화의 뒷이야기와 저자의 삶 그리고 당시 대상을 폭넓은 시야에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데 고서점에서나 만날 수 있는 초판본 속 동화 이야기를 통해 동화가 가진 매력과 가치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동심을 떠올려보자.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화의 초판본을 통해서 동화를 둘러싼 색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책 피터와 앨리스와 푸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곽한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난감 수집가이자 만화가로 활동 중인 현태준 뿔랄라 수집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책 이제 제목이 재밌어요. 친숙하고요. 피터와 앨리스와 푸의 여행. 네. 우리가 아주 친숙한 동화책의 주인공들의 이름인데요. 네네. 책의 부제가 고서점에서 만난 동화들입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책을 수집하시는 취미가 있으시다고요? 뭐 수집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1년 동안 캐나다에 교환 교수를 가게 됐어요. 네. 거기서 시내에 헌책방을 들르게 됐는데 우연히 이제 이 책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키다리 아저씨라고 아마 여기 많이 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책 자체가 예쁘기도 하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잡았는데 이게 1912년 초판이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제가 물건으로서 어떤 책에 강한 욕심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있었는데 책을 보면 원래 앞부분에 헌사, 데디케이션이라고 해서 누구누구한테 책을 바칩니다 뭐 이런 걸 쓰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to you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제가 웹스터의 생애를 조금 알고 있는데 웹스터가 당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름을 쓰고 싶었는데 못 쓴 거죠. 그냥 당신에게 이렇게 네. 되는데 번역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생략이 돼요. 키다리 아저씨를 꽤 여러 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못 봤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책들의 원래 맥락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감동도 들고 해서 책 뒤에 내용들도 좀 찾아보게 되고 저자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관장님도 장난감 수집가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집이 갖는 매력이라 그러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수집은 이제 저축하고 갔습니다. 10원짜리 모으듯이.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한두 개씩 모으다 보면은 부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모여졌을 때 전체를 바라봤을 때 이제 어떤 시대의 흐름을 한눈에 느낄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수집을 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두 분 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구하셨어요? 라는 질문도 많겠지만 얼마에 사셨어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수집가 하면은 네. 돈이 좀 많이 드는 고급 취미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네. 진짜 수집가는 현태준 관장님이 진짜 수집가시고요. 네. 저는 기자분들한테 이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항상 답해드릴 때마다 실망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격이 싸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네. 중에 제일 네. 비싼 책은 빨간머리엔 초판본이거든요. 사실은 이 책은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는 국민 작가 반열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1908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08년이 100주년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20만 원 조금 넘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는 네. 일반인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네. 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책의 가격에 비하면 비싸지만 뭐 우리가 네. 생각하기에 막 한 그렇죠. 권에 막 몇백만 원 할 몇백만 것이다 원을 이 하는 정도는 책도 아니- 있습니다. 가장 비싼 책으로는 역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초판을 2,000부를 찍었는데요. 이세 상태가 조금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루이스 캐럴이 나의 앨리스가 이렇게 이 세대 나갈 순 없다 해가지고 전부 다 수거를 해버리는 바람에 23부만 남았습니다. 23부가 남아있는 것 중에 또 박물관에서 다 걷어가고 네. 민간인들이 거래하는 건 5부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5부 같은 경우는 권당 300만 달러 정도. 300만 달러요? 예, 를 호가하는 그런 책도 있긴 합니다만, 네, 예, 저하고는 인연이 없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워낙 또 희소성이 있으면 가격도 또 올라가게 되어 있기는 하군요. 교수님께서요, 네. 책을 사 모을 때 이제 예. 스스로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라는 이야기를 서문에 하셨더라고요. 예. 저 자신이 수집가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저에게 의미가 있고 제가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네. 읽기 위한 목적의 책들. 제가 오늘 책을 몇 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작가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애지중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실 필요 없다고 한 이유가 책이 책으로서 생명을 가지려면은 사람들 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읽혀지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아, 구하고 또 가능하면 원래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의 어떤 맥락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으니까 가능하면은 초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책.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초판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집가들 사이에서 초판은 일쇄 그다음에 첫 프린트본을 의미를 해요. 그게 아예 처음에 그렇죠. 읽게 된 맨 것. 처음 프린트본. 네. 그게 희귀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건 큰 의미는 사실은 없고요. 저는 그 형태가 이제 유지되고 있으면은 저한테는 그때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은 어떠세요? 수집을 할 때 어떤 원칙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이제 저도 책을 굉장히 네. 많이 수집을 하는데요. 네. 저는 잘 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그 표지가 이쁜 책, 아, 그리고 이제 사파, 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고 들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예. 그래서 약간 어떤 이렇게 물건으로서 네, 예. 네. 그런 거를 아주 좀 좋아합니다. 예. 책 이외에 또 네. 다른 물건들을 또 많이 수집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뭐 이제 우리나라 옛날 장난감도 네. 모으고, 뭐 생활물품도 모으고, 뭐 길에 가다가 이렇게 전단지에 떨어진 것도 그것도 뭐 그 당시 생활상들을. 생활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한 20년 정도 모았습니다. 예. 네, 네, 그렇군요. 이 책에 대한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이 책이 이제 서양 동화 초판본에 얽힌 이야기들을 묶은 것인데 특별히 이제 유명 동화의 뒷 이야기들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동화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동화는 어렸을 때 읽고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가로치고 그 다음엔 안 읽는 책. 그때는 신기하고 재밌고 한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우리가 삶의 맥락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와서 다시 이 작가들의 삶이나 이런 책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 사는 거하고 다르지 않았더라고요.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나름의 어떤 삶의 고통 혹은 경험 이런 것들로부터 비롯한 네. 제 책에 보면 작은 아씨들에 관련된 내용도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작가 올컷의 삶이 정말 좀 슬프거든요. 그런 자신의 삶이 투영되어서 나왔던 어떤 내용들이었고 이런 얘기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이상한
이라고 하면 그거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당시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보면 다 깔깔깔깔 웃었던 당시 어떤 패러디 같은 것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와 있는 시들도 당시에 꽤 유명했던 시들이에요. 그걸 이제 막 조금씩 비틀어 갖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봤을 땐 그냥 다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초판본 혹은 옛날 책들을 보면서 이 책이 갖고 있던 원래의 맥락들이 살아나고 내가 사랑하는 책들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책이 새록새록 저한테 더 의미 있는 네. 것이 되어간다라는 네. 게 제일 뿌듯했습니다. 어릴 때 분명히 읽었던 책인데 정말 그 교수님 말씀대로 당시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저자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읽으니까 더 새로운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관장님 혹시 이 중에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억에 남는 책 있으세요? 어렸을 때는 제가 좀 수줍음이 많아갖고 여자 주인공이 나온 동화책을 읽지 못했어요. 읽다가 누가 놀릴까봐 너 왜 남자인데 왜 여자 거를 보냐 그래갖고 예 그런 건 주로 몰래 봤고요. 그냥 떳떳하게 봤던 거는 뭐 미운 우리 새끼가 기억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책에 지금 소개되어 있는 10편 중에 한 권. 네. 제목이 피터와 앨리스와 푸의 여행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피터라는 말은 이제 피터팬의 피터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 피터팬이 원래는 책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다면서요? 거기도 이제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피터팬을 지은 작가 베리가 삼형제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막내였어요. 베리는. 근데 위에 두 형이 되게 잘난,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똑똑하고 특히 둘째 형이 아주.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사랑도 주로 이 앞에 두 형한테 쏠려 있었고 그냥 베리는 정말 막내, 뭘 해도 잘 안 되는. 근데 이 두 형이 특히 둘째 형이 이제 불행한 사고로 죽게 됩니다. 어머니도 좀 잘못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셋째 아들은 있거나 말거나 맨날 테이블에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울고 계시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둘째 형 흉내를 내기로 해요. 둘째 형처럼 말하고, 네. 둘째 형처럼 행동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막 지어서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베리는 처음부터 연극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터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연극 희곡으로 썼었고요. 네. 그리고 희곡도 연극 한 번 상연하면은 고치고 또 상연하면 또 고치고 맨날 고쳐요. 피터팬이 책이 늦게 나온 이유도 그거예요. 자기는 피터팬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책으로 내버리면은 고정돼 버리지 않냐. 그래서 책을 내는 걸 반대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피터팬 연극을 보러 가서 내용을 기억해 갖고 와서 그거를 베껴가지고 책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 네. 엉뚱한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책을 내게 된 게 피터와 웬디라는 책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피터팬이 됩니다. 네. 피터팬이라는 동화를 굉장히 희망적이고 밝고 그냥 유쾌하게 읽었는데 갑자기 작가 얽힌 사연을 듣고 나니까 좀 슬퍼졌어요. 피터팬은 그 뭐 이렇게 그냥 현실 세계를 떠나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그다음에 이제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서 구해주고 그런 점이 가령 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네. 다 가출 소녀들이잖아요. 예. 가출 소녀들이잖아요. 그죠? 집이라는 것을 뛰쳐나갈 때의 장면도 되게 극적이에요. 2층 창문 탁 열고 맞아요. 애들이 뛰어내려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 하늘을 확 날아가는. Think of a wonderful thought, any merry little thought. Think of Christmas, think of snow, think of sleigh bells, off you go like reindeer in the sky. You can fly, you can fly, you can fly. 특히 이 피터팬이 등장했을 때가 이른바 빅토리아 에드워드기라고 해서 뭔가 꽉 짜여져 있는 가정 교육도 되게 엄하게 하고 막 이러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당시의 상황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애들한테 그러면서 분명히 해방감을 주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미 그 번영의 절정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피터팬에 나와 있는 해적, 인어, 무슨 배 타고 어디 가고 이런 건 이미 다 끝난 시대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그거는 되게 1700년대 중후반까지 네. 얘기거든요. 네. 그게 끝나고 한 100년이 지났으니까 박제된 상태예요. 모험이라는 것에 대한 사고 자체가 네버랜드라는 섬에 피터팬이 살고 있는 섬에 보면은 이쪽 구역에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고 이쪽 구역에는 해적들이 살고 이렇게 완전히 그거는 테마파크거든요.
그렇게 박제된 모험이라는 관념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오락소설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아, 이 상황,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책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쏙쏙 들어오네요, 머리에. 네. 예. 그 여러 권 초판본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톰 소의 모험이라는 책도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네. 이 책이 이제 초판으로 구하기가 힘들어서 네. 복간본을 구하셨다고. 네. 복간본은 그러면은 초판본을 네. 똑같이 똑같이 만든 예, 책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이게 복간본은 영어로 팩시밀리예요. 아시죠? 팩스 보낸다고 할 때 그 팩스, 예, 그게 복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원래 그래서 그대로 복사한 예, 책입니다. 이게 표지가 화려하죠. 이 당시에는 본문을 인쇄해서 파는 사람 따로, 그다음 제본해 주는 사람 따로 그랬었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이런 식의 제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이렇게 가죽으로 장정이 된 책이 쫙 꽂혀 있는 맞아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저렇게 디자인 인테리어가 잘 될까? 예, 처음부터 깔맞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책이 처음 나올 때부터 이렇게 나오는 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서 전문가하고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인 적도 있는데 톰 소여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막 했더니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막 그랬었는데 예, 당시에 마크 트웨인이 책값을 좀 높여받기 위해서 아. 예,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던 네, 예, 네. 책입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정말 똑같이 하기 위해서 당시 마크 트웨인이 책값을 올리려고 백지를 집어넣어요. 보시면은 여기 글씨도 막 큼직큼직한데 이렇게 해놓고 또 백지들이 들어갑니다. 중간중간에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예, 예. 네. 이 백지의 장수까지 맞춥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런 책들 재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네. 딱 펼치면은 원래 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장서표라든지 이런 예, 원래 가지고 있었던 책이 누구 소유였다라든지 이런 사람의 숨결 같은 게 좀 느껴지는데 복사본은 조금 약간 인공적인 그런 네. 느낌이 들어서 네. 제가 원래 책을 모으고 싶은 그런 아. 의도하고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 톰 소의 모험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크 트웨인이요 작가요. 네네. 그 굉장히 어록도 많잖아요. 많죠. 근데 원래 마크 트웨인이 작가로도 유명하지만 또 네. 굉장히 유명한 강연가였다면서요? 요즘 세태에서 얘기하자 그러면 스탠딩 코미디언 예, 이런 거에 가까웠었어요. 강연을 많이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에 풍자하는 글 같은 것들 많이 썼던 사람이기도 하고 마크 트웨인이 원래 본명이 아닌 건 아시죠? 본명이 뭐죠? 클레멘스입니다, 원래. 아. 예, 원래 본명은 클레멘스인데 마크 트웨인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미시시피강을 오랑하던 이제 증기선이 있어요. 그 증기선이 지나가려면 배가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모래톱에 닿으면 난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깊이를 계속 재야 돼요. 잴 때 그래서 앞에 이제 재는 사람이 사람의 2길 정도 길이가 되면은 안전하대요. 아. 그래서 재다가 마크 트웨인 그러면은 안전하다 이런 아, 뜻이거든요. 네, 이제 네. 그 이름을 따가지고 했는데 네. 왜 그 이름을 땄느냐? 배 조종하는 사람의 제복이 되게 멋있었대요. 단지 그 이유로. 단지 그 이유로. 예. 이 마크 트웨인이 살았던 마을은 해니벌이라는 마을이었는데 시골 마을에 멋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 배가 올 때마다 막 쫓아가고 내 네. 인생의 꿈은 저거야. 예, 했던 거죠. 그 톰 소의 모험이라는 그 책이요. 저는 이 책이 사실 어릴 때 만화 영화로 봤던 기억이 아, 더 예, 생생하거든요. 예, 예. 거기 보면 굉장히 톰 소여가 장난꾸러기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야, 너희들 뭐 신나는 일 있냐? 쪼, 너 와 있었니? 너무 열중하다 몰랐었다. 미안해. 재미있는 일이라면은 뭐 이 페인트 칠 정도였어. 그치? 그래, 페인트 칠 뿐이야. 어? 페인트 칠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 일이야?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쉽게 찾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치 벤? 헤엄치기보다 훨씬 재미가 있어. 그치? 야, 톰, 잠깐만 교대할래? 나도 해보고 싶어. 아주 하지만 안 돼. 쪼, 너한테 맡길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어째서? 폴리 이모가 너무 까다로우시거든. 아주 조금만이라도 시켜줘라. 그래주고 싶지만 폴리 이모가 문제야. 조한테 칠하게 했다가 만약 잘못 칠했다는. 채, 그렇게 칠하지 않는단 말이야. 글쎄. 자, 좋아. 그럼 너희 넣어줄게. 자, 그걸 놔주는 거야? 와, 크다. 역시 그만둘래.
문제 없어. 멋지게 잘 칠할 테니까. 좋아. 그렇다면 이거 몽땅 타줄게. 자. 조 하퍼는 난 이제 그만둘래 하며 비명 지를 때까지 너끈하게 2시간은 견뎌냈다. 나는 이제 조를 마을에서 으뜸가는 페인트 칠장이라고 지켜줬다. 그 다음에 조니 밀러가 왔다. 사과주의는 금방 바뀌었다. 적어도 이런 일에 있어서는 내 머리는 희한하게 잘 들어간단 말씀이야. 톰 소의 모험에 나온 작품들은 다 실제 인물들이에요. 작가 마크 트웨인의 어렸을 때 다 친구들이거든요. 베키도 실제 모델이 있고요. 베키 아버지 혹시 기억하세요? 대처 판사? 좀 좋은 집에 살면서 톰한테 기억나요. 맨날 네. 구박하고 하는 맞아요. 사실 그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톰한테 야단을 치니까 아버지 되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소설을 쓰면서는 자기 아버지를 남의 집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폴리 이모 나오죠. 폴리 이모도 원래 자기 엄마거든요. 근데 엄마도 싫어. 그래갖고 엄마는 이모로 만들어 놓고 온 가족을 다 딴 집으로 보내놓고 예, 소설 속에서는 그렇게 네. 장난이면 장난이고 예, 네. 복수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저는 책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 톰 소의 모험이라는 책이 편견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맞습니다. 얘기 있더라고요. 예, 특히 예. 이제 인디언을 인전 이렇게 인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하고요. 예. 마크 트웨인이 이걸 썼을 때는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이 쓰는 표현에서 이렇게 고상한 표현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좀 욕도 좀 섞어 쓰고 비속어도 섞어 쓰고 하잖아요. 이제까지는 작가들이 그런 것들을 걸러서 작품들을 썼던 거죠. 근데 이제 마크 트웨인은 그러면은 좀 생동감도 없고 사람들을 좀 자극해야지 책이 팔릴 텐데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쓴 거예요. 네. 인전이라는 표현도 마크 트웨인 자신이 인종차별주의자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들도 많이 하는데 그냥 자기 어렸을 때 동네에서 썼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그대로 가감없이 그렇죠. 담은 예. 그리고 그 톰 소의 모험에 보면 시체 얘기도 나오고 여성 비하적인 얘기도 많아요. 후대에 와서 보면은 실제 그럼 그 시대에 어떤 말들을 썼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꾸며서 쓴 책들이 아니라 마크 트웨인이 쓴 책들인 거죠. 예. 그리고 특히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호황을 겪잖아요. 호황을 겪으면 이제 배도 부르고 등도 따숩고 하면은 옛날 생각이 좀 나죠. 아, 옛날 추억이 이렇게 하고서 미국의 과거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미국인들의 어린 시절 하면 이제 톰 그리고 허크. 그 빨간 머리 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빨간 머리 앤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머리 앤은 이렇게 죽은 깨도 있고요. 이렇게 머리를 양갈래로 따고 네네. 있는 소녀를 생각하는데 네네. 지금 초판 교수님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네네. 거기 초판에 있는 얼굴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는 빨간 머리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이 앤 오브 그린 게이블스의 작가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인데요. 몽고메리는 성이고요. 루시는 할머니 성 이름을 따온 거고 네. 모드가 원래는 그 영국 왕가의 공주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몽고메리는 나를 몽고메리나 루시라고 부르지 말고 항상 모드로 불러줘. 뭐 이랬다고 그래요. 약간 공주 기질? 뭐 이런 게 좀 사실은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첫 책을 내는데 표지를 이건 사실 제가 이 책을 구입해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도 이건데 어떻게 봐도 애니 아니에요. 그러게요. 연령대도 높고요. 네. 예, 높고 어떻게 봐도 아닌데 이거는 사실은 그 모드가 여성 월간지를 매달 봤대요. 매달 받아봤는데 받아보면서 우와 나는 이렇게 예쁜 여성이고 싶어라고 생각해서 스크랩해놨던 그림이에요. 그거를 표지로 쓰게 되는데 정작 이 소설 자체의 일러스트하고는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실제 소설의 일러스트거든요. 네. 예, 이 일러스트하고 이거하고 그림이 완전히 다르죠. 네. 이게 이제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책을 복간을 할 때에도 앞에 표지를 그린 사람은 조지 깁스라는 사람이고 이 책 쓴 사람은 몽고메리인데 또 이 사파 저작권 또 딴 사람한테 있고 그래서 초판 이후부터는 이 표지를 안 써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이런 날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니?
이런 날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좋은 날이 닥쳐오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오늘이라는 이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니까 말이야. 아무래도 이 빨간머리 앤이라는 동화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을 받은 이유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막 꿋꿋하게 이겨내는 그런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빨간머리 앤 이외에도 혹시 관장님께서 어린 시절 읽었던 그런 동화들 중에서 혹은 뭐 만화, 예. 영화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캐릭터 있으세요? 저는 캔디를 캔디. 예 아주 네. 캔디도 그 빨간 머리 앤처럼 그 고난과 맞아요. 역경을 통해서 네. 외로워도 슬퍼도 네. 뭐 나는 안으로 예 이런 소녀였거든요. 예, 그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이제 안데르센 동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동화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게 바로 안데르센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 안데르센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콤플렉스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다면서요? 진짜 제일 어두워요. 제가 쓴 10개의 내용 중에 네. 일단은 할머니가 매춘부였고요. 그리고 엄마도 매춘부였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집안의 병력으로 그러니까 할머니도 정신분열, 그리고 엄마도 정신분열인데 엄마는 정신분열에 나중에 알코올 중독까지 겹치게 돼요. 안데르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되게 우울한 거죠. 안데르센도 아까 베리하고 비슷하게 연극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안데르센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엄마가 일을 나가고 집에 자기가 혼자 있으면 뭐 하고 놀겠어요. 엄마가 일할 때 쓰는 에이프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에이프런에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텐트야 하고서 얘기하고 이렇게 뒤집어 쓰면 옷이야 하고서 혼자서 캐릭터를 만들어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뭐 놀고 하다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재밌어요. 야, 좀 뭐 되겠는데? 그러면은 갑자기 골목으로 나가요. 네.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서 연극을 해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이상한 애구나라고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자존감을 메꾸기 위해서 항상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귀족인데 날 숨겨놓으려고 여기다가 거짓말을 하는군요. 예. 네. 그러고 이제 그걸 믿기 시작을 하는 네. 거죠. 무슨 동화랑 연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 그렇죠. 네. 예. 미운 오리 새끼의 기본 컨셉은 그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는 어떻게 생각하면 퇴행적인 동화인데요. 미운 오리 새끼가 네.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캔디처럼 네. 앤처럼 막 어려움을 겪는데 네. 극복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린 당연히 미운 오리 새끼가 어떤 고통을 겪었으니까 잘 될 자격이 있어서 뭔가를 했으려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동화 전체를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계절이 바뀌니까 어느 날 물을 쳐다보니까 백조예요. 미운 오리가 뭔가를 이렇게 극복하려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요. 혹은 무슨 대단한 인연을 얻은 것도 아니고 원래 백조였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 미운 오리 새끼를 구박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나 생각들이 좀 더 강하게 밖으로 표출될 때 그게 작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데르센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좋은 방향으로 표출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좀 전에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예, 그거 많이 라는 동화가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네. 기억에 남다 하셨잖아요. 네, 예. 그게 아마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맨날 공부 안 하고 뭐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 어렸을 때 요즘 얘기했지만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로또에 당첨됐더라. 예. 근데 그거는 어쩌다 보니까 행운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원래 백조였던 거잖아요. 원래 로또에 당첨된 운명이었죠. 그러니까. 안데르센이요. 실제로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마지막도 그렇게 불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책에 소개된 많은 사람들이 대개는 자기가 아닌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게 비극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네. 지금 말씀드리게 되는 안데르센 같은 경우도 동화 작가로서 명성을 얻지만 더 나아가서 좀 더 상류사회, 귀족 이런 사람이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당시 이제 유럽 사회라는 게 그런 신분의 구분이라는 게 매우 명확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안데르센이 혹시 사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못생겼거든요. 못생겼다라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또 이 안데르센 동화의 여러 것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안델센 앞에서는 국민 작가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뒤에 딱 돌아서면 천한 녀석이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더더욱이 씀씀이도 커지고 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안델센이 진짜 원했던 거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안델센을 마지막까지 도와줬던 친구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아예 자기 집에 와서 살게 해요. 살게 하는데 안델센이 얼마나 엉뚱하냐면 친구한테 어느 날 나 혼자밖에 없어서 죽으면 묻힐 데가 없는데 그 둘이 부부 묻히는데 옆에 같이 묻히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같이 묻혀요. 친구가 너무 불쌍하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같이 묻히는데 후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장시켜버립니다. 부모님, 자기네 부모님과 이장시켜서 안델센은 현재 무덤 가보면 결국은 혼자 남아있어요. 네. 그렇게 아름답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썼던 이 안데르센의 실제 생활이 그랬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그 책 보면은 사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파 작가도 네, 예. 자주 언급이 되고요. 예. 관장님 혹시 이 책에 등장한 사파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뭐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편에 나오는 네. 그 모가지가 긴 앨리스 사파가 있는데 네. 그 모습이 뭔가를 목 빠지게 기다리거나 원하는 것 같은 기괴한 느낌이 들어서 네. 예,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현수인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네. 그 사파를 그린 사람은 원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만평 그리는 사람이에요. 네. 존 테니엘이라고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캐리커처처럼 이제 특징을 잡아서 그리고 약간 과장해서 그리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앨리스가 원래는 당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패러디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평식의 그림이 잘 어울리는 그렇네요. 측면이 있었죠. 그림으로 또 유명한 동화들을 꼽자면은 그 곰돌이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캐릭터로 또 상품으로 또 많이 제작되기도 했잖아요. 네. 실제로 이 곰돌이푸 인형이나 장난감이 굉장히 유행을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예전만 못한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이제 그 유행하던 장난감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TV 방영 그 시기와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이제 곰돌이푸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이제 국내에 소개됐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그 공장에서 무허가로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었는데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라이센스를 따야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이제 국내 캐릭터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저희 그 전시관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 정식 라이센스 따서 네. 나온 제품들. 그리고 이제 또 곰돌이푸의 인기 같은 경우는 그 전보다 차라리 지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0년대 TV를 봤던 세대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향수로. 예, 그때 캐릭터를 찾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서야 더 캐릭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곰돌이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꿀 좋아하고 뭐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 좋아하고 네네네. 게으른 느낌인데 동화책 속의 푸는 막 시를 짓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 문장하고 시가 또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원래 푸가 시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예. 밀른이 처음에 아들 크리스토퍼 로빈을 위해서 썼었던 동시집이 있거든요. 그 동시집 When We Were Very Young이라는 그 동시집에 한 에피소드로 들어갔던 게 곰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푸란 이름도 안 쓰고 테디베어라고 해가지고 네. 했었던 거였는데 이 시집이 너무 인기를 얻어서 후속작을 제가 써달라고 막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후속작은 시보다 좀 더 대중성 있는 좀 산문 형태로 좀 써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푸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위니 더 푸가 시작되게 네. 되었는데 제가 푸를 좋아하는 제일 큰 이유도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뭔가 좀 찡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파이자 내용이 이제 이건데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푸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가만히 이제 석양무렵에 서 있었는데 뒤에서 피그렛이 딱 와가지고 손을 딱 잡습니다. 잡으면서 뭐라 그러느냐? 푸 그러니까 왜 피그렛?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널 확인하고 싶었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특별히 이득을 주고 이득을 받고 뭐 도움이 되고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있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인간관계가 주는 가장 큰 위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푸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소중함을 아는 이야기다,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새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푸를 참 좋아해요. 네. 오늘 그 피터와 앨리스와 푸의 여행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장님 이 책 읽을 독자들에게 이 책은 이래서 읽어야 한다 추천 한 말씀 부탁드리는데요. 이 책은 그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니까 유년 시절로 돌아가게 하면서도 작가들의 이제 뒷이야기 읽다 보면 또 현실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두 가지가 묘하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온 그 내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생업에 바쁘시겠지만은 예, 좀 일부러 시간을 내셔갖고 예, 누워서 예, 뭐 과자라도 드시면서 그 이렇게 살아오신 그 인생을 세월을 다시 뒤돌아보는데 혹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 책 읽을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죽는 게 되게 무서웠었어요. 지금은 안 무서운 건 아니고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답이 어차피 없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같은 삶을 살면서 좀 더 풍성하게 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얻게 된 제일 큰 소득은 인세가 아니고요. 인세가 얼마 안 됩니다. 인세가 아니고 이 책들을 정말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책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제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부족한 책입니다만은 읽으시면서 어렸을 때 다 한두 번씩은 접하셨을 책들인데 그 책들을 더 깊게 알아보시고 더 사랑하시게 되는 그런 계기들을 만드실 수 있으면은 저에게는 더할 수 없는 보람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전 명작 동화 속에 숨은 뒷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피터와 앨리스 푸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집안에 꽂혀있는 명작 동화들 한번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상수 의원입니다. 기타가 보이던데 네. 컴퓨터 악기에 관심 많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기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좀 치다가 뭐 아주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이런 기타 곡들 하고 조금만 더 연습을 해가지고 더 필요한 경우에 같이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려고 그래요. 의원님 그렇다면 평소에 독서는 좀 자주 하세요? 독서는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이죠. 저는 그 인천시장을 광역시장을 하면서는 제가 아마 일주일에 한 두세 권 정도씩은 책을 샀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표현하기를 은서라고 표현할 때 나는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은인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책을 만나면은 그것은 은서인데 사실 책이 다 널려져 있잖아요. 그 많은 정보라든지 즐거움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정말 책을 이렇게 접하고 독서를 취미는 굉장히 좋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한테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준비를 이 남한산성이라는 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국과 너무나 잘 매치가 돼서 정치의 역할 또 민중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 책을 지금 제가 추천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그 어려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아무리 우리가 중국, 일본, 혹은 러시아, 혹은 미국 등 강대국에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겪는 것은 이건 좀 정말 반성을 하고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중심적으로 제가 병자호란 안에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남한산성을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북쪽에서 그 신생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라든지 대책이 이제 없은 그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처할 만한 리더십이 인조한테는 없었어요. 전혀 그 임금으로서의 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는 중에 누르하치가 어찌됐든 명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무 저항력도 없이 이거를 항복으로 끝날 거냐, 그냥 병력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쟁을 할 것이냐, 라는 상황만 가지고 이제 대치를 한 건데. 빈 마을에는 늙은 사공이 한 명 남아 있었다. 김상헌은 사공의 초가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청병이 곧 들이닥친다는데 너는 왜 강가에 있느냐? 갈 곳이 없고 갈 수도 없기로. 여기서 부지할 수 있겠느냐? 얼음 낚시를 오래 해서 얼음길을 잘 아는지라. 물고기를 잡아서 겨울을 나려느냐? 청병이 오면 얼음 위로 길을 잡아 강을 건네주고 곡식이라도 얻어볼까 해서. 이것이 백성인가? 이것이 백성이었던가? 김상헌은 뜨거운 미숫가루를 넘겨서 울음을 눌렀다. 너는 어제 어가를 얼음 위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어가는 강을 건너갔고 소인은 다시 빈 마을로 돌아왔는데 좁쌀 한 줌 받지 못했소이다. 김상헌은 사공을 앞세우고 얼음 위로 나섰다. 사공은 사위를 피해 구불구불 얼음 위를 건너갔다. 김상헌은 선착장으로 올라섰다. 나는 남한산성으로 간다.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요. 빈 집에 어린 딸이 있으니 소인은 살던 자리로 돌아가겠소이다. 가야 하겠구나. 그럼 가거라. 서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쪽이 빠릅니다. 그럼. 사공은 돌아서서 얼음 위로 나아갔다. 김상헌은 환도를 뽑아들고 선착장에서 뛰어내렸다. 김상헌의 칼이 사공의 목을 베고 지나갔다. 사공은 얼음 위에 쓰러졌다. 그때 그 김상헌의 심리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또 하게 되죠. 지금식으로 얘기해서 애국심을 요구하기는 너무나 자기들이 한 일이 크긴 하지만 안타깝지만 숨을 거두어 간 게 아닌가. 어쨌든 김상헌은 대개 이제 표현 중에서 뭐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죽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죽을 때는 우리의 죽을진데 우리의 기계를 보이고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조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그런 표현들이 조금 이제 우리 최명길 측보다는 원리주의적이고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기강에 대해서 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명길은 현실주의자, 김상헌은 이상주의자, 뭐 이렇게 아니면 원칙주의자, 원리주의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어느 시대나 있는 거거든.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신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말길을 트게 하소서. 화친이라 함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온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사옵니다. 예판의 말은 말로써 옳으나 그 헤아림은 얕사옵니다. 이판의 말은 목매하여 본말이 뒤집힌 것이옵니다. 더구나 천도가 전하께 부응하고 전하께서 실독하신 일이 없으시며 또 이만한 성에 의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싸우고 지켜서 회복할 길이 있을 것이옵니다. 상관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말일 뿐입니다. 갇힌 성 안에서 어찌 말의 길을 따라가오리까? 전하, 조금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명길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입니다. 최명길의 목소리에도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 죽음으로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어허, 그만들 하라, 그만들 해. 뭐 두 분 다 나름대로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거기 뭐 보면은 영의정도 나오고 심지어는 병조판서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뭐 책에 표현이 안 되고 그랬으니까 임금 눈치나 보면서 임금 힘도 없는 임금 아직도 남은 아부나 좀 하고 이랬겠죠.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고 지도자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는 다른 거는 다 양보를 해도 우리나라의 안보만은 양보할 수가 없고 안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미국과의 혈맹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을 견제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떤 한계까지는 이렇게 교류를 하는 그런 상황. 만약에 미국과의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 문제 때문에 약간 손실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어떤 이념과 어떤 그 주장을 하고 정책 방향을 하는데 어쨌든 그 반대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이나 혹은 북한과 우리가 평화적으로 다 교류하면서 평화적으로 얼마든지 북한 핵도 폐기하라고 설득시킬 수도 있고 잘 서로 지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책적 어떤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사실 편이 갈라져 있는 거죠. 뭐 김상원, 최명길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런 논쟁이고 대척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침에 각 군영에서 보고가 있었사온데 비에 젖은 자는 반이 채 안 된다 하옵니다. 비가 온 산에 고루 내리는데 가리개 없는 군병들이 어찌 반만 젖을 수 있겠느냐? 포개어 입은 자는 속까지 젖지 않았다 하옵니다. 포개어 이분들 스며쓰니 얼지 않았겠느냐? 경들의 계책을 말하라. 눈이 왔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옵니다. 허허, 비가 오는데 눈 얘기는 하지 마라. 어찌해야 좋겠는가? 전하, 비가 올 만큼 왔으니 이제 해가 뜰 것이옵니다. 허허, 군병이 얼고 젖으니 병파는 해뜨기를 기다리는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전하, 자꾸 어쩌랴 하지 마옵소서. 어쩌랴 하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옵니다. 내 하지 않으마. 경들도 하나마나한 말을 하지 말라. 그러나 어찌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말 뭐 하찮은 얘기들을 가지고 어전에서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너무나 정말 이렇게 한심허단한 거죠. 한심하고 과거에는 특히 국경을 지키고 이것이 가장 국가의 큰 일이거든. 그래야 사람도 보호되고 물건도 보호되고 이런데 국경을 지키는 대책을 안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그게 지도자냐 이거야 나는. 인조가 원체 무능하니까. 인조는 우리 역사상 가장 무능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인조도 이제 인조 반정에서
이제 그 서인들이 추대를 한 꼭두각시 임금이긴 한데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니까 그냥 정말 온 국민과 또 온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봐야죠. 들을 건너오는 조선 왕의 대열이 한낮의 아지랑이 속에서 흔들렸다. 구부러진 들길을 따라서 대열은 길게 이어졌다. 조선 왕은 청병의 푸른 군복을 입고 칸이 보낸 호마 위에 올라 있었다. 조선 왕이 말에서 내렸다. 조선 왕은 구충 단 위에 황색 일산을 향해 읍했다. 내 앞으로 나오니 어여쁘다. 지난 일을 말하지 않겠다. 나는 너와 더불어 앞일을 말하고자 한다. 황은이 망극하오이다. 일배요! 조선 왕이 구충 단위를 향해 절했다. 세자가 왕을 따랐다. 조선 왕은 오랫동안 이마를 땅에 대고 있었다. 조선 왕은 이마로 땅을 찧었다. 어차피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은 아니고 그렇다면은 살상을 최소화하면서 어떤 그 미래를 도모하자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청에서 우리나라에 한 것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많은 물자를 가지고 가잖아요. 많은 물자를 가져가고 부녀자를 뭐 50만 명이나 이렇게 하고 그럼 뭐 사실 죽은 거 못지않은 피해가 아니냐 싶긴 한데 혹시 앞으로 누가 제 얘기를 듣고 있든지 국민들이 읽는다면은 조정의 무력함과 비준비성 그리고 그 백성들의 어떤 처참함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이제 5,000년 역사에서 뭐 960번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 쌓여서 새로운 대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 지나면 똑같은 일을 당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이 국민 모두라는 거죠. 개개인의 잘잘못이 이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그 리더십에서 나오는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거를 좀 공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누군가가 사용한 영수증을 보면 그 사람의 실생활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인류의 소비를 통해 역사를 들여다본다면 어떤 것들이 보일까요? 인간의 수많은 행위 가운데 소비에 주목한 책, 소비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연세대 사학과 설혜심 교수는 지도 만드는 사람, 온천의 문화사 등 일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져온 사학자인데요. 그녀가 이번에는 인류의 소비에 주목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소비는 물건을 사거나 쓰는 행위만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물건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나 상징은 물론 물건의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나 마케팅, 광고 등도 소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책은 역사 속에서 의미 있었던 상품과 마케팅, 소비자와 소비 공간, 그리고 불매운동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근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상품의 역사는 물론 약장수와 방문 판매, 백화점과 같은 근대적 판매 방식과 소비 공간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국주의 영향을 받은 상품이나 불매운동 같은 행위를 통해 소비 이면에 숨겨진 저항과 해방연대의 역사와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200여 장의 그림과 사진은 독자들이 근현대 시대의 소비문화 현장을 실감나게 느끼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간의 패권 경쟁과 북핵 위기 등 국제 정세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세계적인 석학 33인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미래, 대한민국을 말하다를 소개합니다. 미 스탠포드대 출신의 정치학 박사인 저자 김환영 기자는 10여 년 동안 세계적인 석학들을 인터뷰해왔는데요. 이 책은 전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졸릭,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 유발 하라리, 소설가 알랭드 보통 등 세계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움직이는 33명의 석학들에게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묻고 답한 기록입니다. 특히 독자들이 궁금해할 질문들에 대한 석학들의 식견이 돋보이는데요. 북핵과 외교안보 위기 속 한국이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AI 시대의 승자와 패자는 누가 될 것이며 우리에게 기회는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닥칠 문제들에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할지 등 대한민국이 걸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법은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 있고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현직 판사가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재판 이야기, 사회 법정의 서다를 소개합니다. 대전고등법원 허승 판사, 실무에서 다져진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데요. 정당방위 어디까지 정당한가?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특허 어디까지 인정되나 등 국내법에 근거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법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렸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법원의 최종 판결은 치열한 논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결론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데요.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과 논거의 검토를 통해 사회의 갈등 원인과 해결을 살필 수 있으며 자신만의 결론도 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 변화 속에 새로운 기회를 찾는 능력은 리더들의 필수 덕목인데요. 그렇다면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조조 리더십 혁명을 소개합니다. 21세기 정경연구소장이자 역사문화평론가로도 활발히 활동 중인 저자. 그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4대 강국이 우리나라를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국내적으로는 이념과 세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난세의 전형이라고 진단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울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난세 리더십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기존 가치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창조적 발상,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 과감한 결단 등으로 삼국시대를 이끌었던 조조의 리더십에 주목하는데요. 대범하되 세심하게 접근하라. 인사가 만사이다. 한 곳에 집중 투입하라. 작은 승리에 연연치 마라 등 구체적 일화에 녹아있는 조조의 난세 리더십을 찾아볼 수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저자는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난세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면서 지도층의 난세 리더십 발휘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동화 빨간머리 앤의 주인공 앤 셜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또 언제 어디에서나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는 긍정적인 여성인데요. 인생의 가장 힘겨웠던 고비마다 뜻밖의 위안과 웃음 그리고 눈물을 선물한 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죠. 오늘은 빨간머리 앤에 나오는 앤의 대사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TV 도서관에 가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